예, 자 여러분 통곡할 만한 자리 가볍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초파일, 갑신, 막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통곡할 만한 자리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갔다 와서 쓴 거니까 중국 여행, 기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자기가 쓴 수필입니다. 수필. 그러니까 옛날 작품이니까 고전 수필이기도 하고 여행과 관련돼 있으니까 기행 수필이라고도 합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시작해야 돼요. 중국의 요동 지방을 보고 왔죠. 특별히 요동 지방은 아주 넓은 지역이니까 광활한 지역이니까 그 지역을 보고 본인이 느끼는 감정들을 잘 소개했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초파일 갑신 막습니다. 정사 박명원과 정사는 사신 중에 우두머리 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과 같은 가마를 타고 삼류하라는 것을 건너가지고 냉정에서 아침을 먹었다 삼류하에다가 네모치시고 냉정에다가 네모치시는데요. 여러분 여행과 관련된 글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행 코스, 여행 과정 어디를 들렸냐 하는 건데 그것을 여행 과정을 줄여가지고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정. 지금 여기서 글을 쓴 박지원 선생님은 삼류하라는 곳을 건너가지고 냉정이라는 곳에서 아침을 먹었으니까 삼류하 찍고 냉정 가는 거 아닙니까? 요렇게 이동하는 게 뭐야? 여정. 그래서 여정이 드러난 부분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10열이 남짓 가가지고 한 줄기 산기슭을 돌아 나서니 태복, 하인 이름인데요. 궁국을 하고 말 앞으로 달려나와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큰 소리로 백탑이 현시남을 아래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탑이 현시남을 아래요 밑줄 그어보시고 백탑이라는 그 탑이 현시는 드러내 보인다는 뜻이니까요. 백탑이라는 것이 곧 자신을 보일 것입니다. 이 말은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백탑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현을 어떻게 해놨냐면 백탑이라는 녀석이 마치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백탑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낼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백탑이 현시남을 아랜다는 것은 의인법이죠. 의인법. 그치? 한다. 태복이라는 자는 정진사의 말을 맡은 하인이다. 산기슭이 아직도 가리어 백탑이 보이지 않았다. 근데 아직 안 보이네요. 말을 채찍질해가지고 수십 보를 채 못 가서 겨우 산기슭을 벗어나자 눈앞이 아찔해지며 눈에 헛것이 오르락 내리락 하여 현란했다. 여러분 갑자기 그냥 어지러질할 정도로 느낌을 받는 이유는 눈앞에 탁 뭐가 튀었기 때문이냐? 요동 벌판이 튀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역시 저희가 여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면 처음에 삼류하라는 곳 지났죠. 그 다음에 냉정이라는 곳 지났죠. 그 다음에 백탑이 현시남을 아래요 거기서 두 줄 정도 내려가시면 산기슭이 아직도 가리어 백탑이 보이지 않았다. 산기슭 지났잖아요. 네모. 그 다음에 드디어 뭐가 등장하는 거냐? 요동 벌판이 등장하는 겁니다. 요동 벌판. 그러니까 여정을 정리해 보자면 삼류하, 냉정, 산기슭, 요동벌판 이렇게 가는 거지. 나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사람이란 본디 어디고부터 의지하는 데가 없이 다만 하늘을 이고 땅을 밟은 채 다니는 존재임을 알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요동벌판이 워낙 광활하고 크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은 이렇게 크고 위대한데 인간은 그야말로 작고 초라하구나. 작고 왜소한 인간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인간이 작고 왜소하다고 느끼는 부분이에요. 자연은 크고 메모해 두시고 말을 멈추고 사방을 돌아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이마에 대고 말합니다. 좋은 울음터로다 한바탕 울어볼 만하구나.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 글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지금 여러분 멋진 감동을 선사받았잖아요. 요동벌판을 보고 완전히 뻑 하고 갔잖아요. 기분이 좋은 상태니까 우와라고 소리를 질러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박지원 선생님이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울고 싶대요. 울고. 그럼 이제 옆 사람들이 묻는 거죠. 왜 우는데? 이렇게.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슬플 때만 우는 건 아니죠.
연말 시상식 같은 거 보면 큰 상을 탄 수상자들, 영화 시상식이 됐든 방송 시상식이 됐든 예능 시상식이 됐든 상을 타면 대부분 울잖아요. 여배우들 엄청 울잖아요. 근데 그게 슬퍼서 우는 거야?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슬플 때만 운다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일 수도 있는 거죠. 그치? 자, 그 얘기가 이어집니다. 보세요. 정지사가 이 천지간에 이런 넓은 안개를 만나 홀연 울고 싶다니 무슨 말씀이요? 이해가 안 되니까. 하기에 나는 참 그렇겠네. 그러나 아니거든. 천고의 영웅은 잘 울고 미인은 눈물이 많다지만 불과 두어 줄기 소리 없는 눈물이 그저 옷깃을 적셨을 뿐이요. 엉엉 운 건 아니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아직까지 그 울음소리가 쇠나 돌에서 짜 나온 듯하여 천지에 가득 찼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소이다. 사람들은 나만 안다는 것이 희노애락 애오욕 그랬죠. 희, 기쁨, 노, 분노, 노여운 거, 애, 슬픔, 락, 즐거움, 그 다음에는 사랑, 오는 증오, 미움, 욕은 욕구, 욕망, 소망인데 이 7가지 감정 중에서 슬픈 감정만이 울음을 자아내는 줄 알았지 밑줄. 그게 어떤 사고냐?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일반적인 사고. 그런데 7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를 겁니다. 7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낸다는 건 밑줄 긋고 그게 뭐냐? 독특한 사고죠. 혹은 새로운 사고. 독특하고 새로운 사고죠. 박지원 선생님만의. 기쁨이 극에 달해도 울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배우, 시상식, 기뻐도 우는 거거든요. 노여움이 사무쳐도 울고 화가 났을 때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즐거움이 극에 달해도 울고 아까 기쁨과 비슷한 거죠. 너무 재밌어도 울 수 있죠. 특히 막 웃다가 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이 사무치면 울고 사랑도 눈물 흘리게 할 수 있죠. 미움이 극에 달해도 울고 너무 미워도 울 때 있고 욕심이 사무쳐도 울게 되니 답답하고 울정한 감정을 확 풀어버리는 것으로 소리쳐 우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슬플 때만 우는 게 아니라 7가지 감정 그 어떤 것이라도 꽉 차가지고 뭔가 풀어야 될 때 나오는 건 뭐다? 울음이다. 이거. 울음이란 천지간에 있어서 뇌성병력에 비할 수 있는 게요. 복받쳐 나오는 감정이 이치에 맞아 터지는 것이 웃음과 뭐가 다르리요. 사람들의 보통 감정은 이러한 지극한 감정을 겪어보지도 못한 채 교묘하게 7정을 늘어놓고 슬픈 감정에다가 울음을 억지로 짜 맞춘 것이요. 이러므로 사람이 죽어 초상을 치를 때 이내 억지로라도 아이고 어이라고 부르짖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말 7정에서 우러나오는 지극하고 참다운 소리는 참고 억눌리어 천지 사이에 쌓이고 맺혀가지고 감히 터져나올 수 없소이다. 저 한나라의 가의라는 사람은 자기 울음터를 얻지 못했고 참다 못해 필경은 선실, 여기는 임금님 계신 곳이죠. 그곳을 향해 한번 큰 소리로 울부짖었으니 어찌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 수 있었으리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슬퍼서만 운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박지원 선생님은 7가지 감정 모두 극에 달하면 눈물을 뽑아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래 지금 울만한 자리가 저토록 넓으니 나도 당신을 따라 한바탕 통곡을 할 터인데 7정 가운데 어느 정을 골라 울어야 하겠소. 자, 여기서 정진사가 하나 더 묻습니다. 그래 그럼 오케이 7가지 정 모두 울음을 유발할 수 있다. 인정. 그런데 그러면 7가지 정 중에 어떤 감정으로 지금 울음이 털어져야 될 타이밍인가? 이렇게 묻는 거죠. 갓난아이에게 물어보게나 아이가 처음 배 밖으로 나오며 느끼는 정이란 무엇이요? 처음에는 광명, 빛을 볼 거고 다음에는 부모, 친척들이 눈앞에 가득히 차 있음을 보리니 기쁘고 즐겁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이 같은 기쁨과 즐거움은 늙을 때까지 2번 다시 없을 일인데 슬프고 성이 날 까닭이 있겠느냐? 그 정인즉 응당 즐겁고 웃을 정이련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기가 막 태어날 때 우는 것도 뭐다? 즐겁고 기뻐서 우는 것이다.
그런데 도리어 분하고 서러운 생각에 복받쳐 하염없이 울부짖는다. 혹 누가 말하기를 인생은 잘나나 못나나 죽기는 일반이요. 그 중간에는 또 허물이나 환난이나 근심이나 걱정을 백방으로 겪을 터이니 갓난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해가지고 먼저 울어서 자기 조문, 요거 누구 돌아가시면 가가지고 인사드리는 게 조문이잖아요. 자기 조문을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갓난아이의 본정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꼬맹이도 태어나자마자 우는데 그때는 자기가 이 힘든 인간 세상을 어떻게 사나 그게 서럽고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왔다는 기쁨으로 운다는 거죠. 즉 우리가 요동 벌판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칠정 중에서도 기쁘고 즐거운 감정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아이가 어미 태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는 어둡고 갑갑해 얽매이고 비좁게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탁 트인 넓은 곳으로 빠져나오자 팔을 펴고 다리를 뻗어 정신이 시원하게 될 터이니 어찌 한번 감정이 다하도록 참된 소리를 질러보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러므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마땅히 본받아야 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로본 꼭대기에서 동해바다를 굽어보는 곳에 한바탕 통곡할 자리를 잡을 것이요. 여러분, 비로본 꼭대기에서 동해바다를 보면 정말 멋지고 좋은가 보죠. 거기서 한바탕 통곡 울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황해도 장현의 금사바닷가에 가면 한바탕 통곡할 자리를 얻으리니 이것도 아주 아름다운 곳인가 보죠. 감동적인 것이니까 또 울 수 있다. 오늘 요동벌판에 이로부터 산해간 1200리까지의 어간은 사방에 도무지 한 점 산을 볼 수 없고 하늘가와 땅끝이 풀로 붙인 듯 실로 꿰맨 듯 고금에 오고 간 비바람만이 이 속에서 창망할 뿐이니 이 역시 한번 통곡할 만한 자리가 아니겠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로본 꼭대기에서 동해바다 보는 거, 두 번째는 황해도 장현의 금사바닷가, 세 번째는 광활한 요동벌판, 이 세 가지가 모두 감동,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극에 달해가지고 꽝 하고 한번 울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자, 특히 여러분 제가 이 작품의 갈래를 기행 수필이라 그랬는데 수필은 지은이의 개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갈래죠. 개성. 그런데 여기서 슬프지 않아도 눈물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기가 밖으로 나오면서 흘리는 눈물 역시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서 운다고 설명하는 것은 이 작가만의 개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해석을 하나 더 덧붙이자면 박지원 선생님은 보통 분이 아니니까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 갇혀 있기에는 본인이 너무 답답해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이 넓은 중국 대륙 앞에서 그냥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으니까 눈물이 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좁은 아이가 좁은 엄마의 뱃속에서 넓은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 조선이라는 작은 공간에 갇혀 있었던 박지원 선생님이 넓은 중국 대륙을 눈앞에 두고 느끼는 감정과 같을 수 있다는 것도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또 제가 통곡할 만한 자리 가볍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확인학습 문제풀이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